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다원 김채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절기상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절이 조금씩 변해가는 사이 이번 주에도 정책과 경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모든 소식을 빠짐없이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이슈 포커스에서는 이번 주 주목받은 정책 이슈부터 생활 속 경제 뉴스, 그리고 스포츠와 라이프 분야 소식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만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흐름을 가장 쉽고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위클리 이슈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이 크게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기 전에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 위기 대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 위기 지역은 위기 경도에 따라 선제 대응 지역과 대응 특별 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하지만 주력 산업이 계속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된 뒤에야 대응 특별 지역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선제 대응 지역의 주력 산업 침체가 뚜렷한 경우 대응 특별 지역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했습니다. 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에도 회복이 더딘 곳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적용해 지원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한 곳당 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0.2%포인트 낮출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도 지원해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이용 연령 조정과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대상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은 7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는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도 65세부터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연령을 낮추는 내용은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보훈 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력의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또 동순위 유족 가운데 연장자를 우선 지정하던 기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선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2만 4천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장품 산업을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처음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고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한 화장품법만 있었을 뿐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화장품 제조와 브랜드 기업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원료 용기, 유통 등 산업 전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활용,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시장 진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인증 기업은 정부 지원과 연구개발 사업에서 우대하고 중소 중견 기업도 주요 사업에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정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소식인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7%, 30년물 금리는 5.24%까지 올라섰는데요.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매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소비 경기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미국발 금리 부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지만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긴축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역시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8% 급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2%까지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도 약 140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동시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도체 상황이 좋을 때는 전체 수출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릴 경우 우리 수출 전체가 함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기록적인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를 자동차와 기계 등 다른 주력 품목으로 얼마나 넓혀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우리 수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와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김채연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핵심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공공청사 등은 공공주택과 생활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과 환경 관련 사항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용지나 폐교 부지에도 주택과 생활 기반 시설, 소규모 학교 등을 함께 조성할 수도 있는데요.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처럼 개발 수요는 있지만 민간 정비 사업이 쉽지 않았던 지역을 공공이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비주택 공공개발 용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지, 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지가 정책 성과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은 올해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인데요.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등 기존 허가구역과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와 이천 등을 제외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거래입니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구입하는 대부분의 주택이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거래 규제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보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들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한다운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산업 준비해 주셨나요? 네, AI 산업이 커지면서 함께 뜨거워지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냉각 산업인데요. 생성형 AI를 학습하고 운영하려면 수많은 고성능 GPU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GPU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전력 소비가 늘고 그만큼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성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장비 고장이나 또 서비스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키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는 주로 차가운 공기를 서버에 불어넣는 공랭식 냉각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기만으로 식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액체 냉각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콜드 플레이트를 이용한 직접 액체 냉각인데요. GPU나 CPU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 위에 금속판을 붙이고 그 안으로 냉각수를 흘려 열을 직접 빼내는 방식입니다. 공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열을 식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열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도 있습니다. 서버나 부품 자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인데요. 액침 냉각은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액이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기존 공랭식보다 냉각 효율이 높고 또 팬이나 대형 냉방 장치 사용료도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고성능 GPU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AI 데이터 센터처럼 발열이 큰 환경에서 사용도가 높습니다. 또 냉각에 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절감과 또 에너지 효율 개선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액침 냉각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고밀도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세대 냉각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냉각 기술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전력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돌리는데도 많은 전기를 쓰지만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데도 상당한 전력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화 국책 과제에서도 직접 액체 냉각 기술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연구 목표는 기존 공기 냉각 방식과 비교해 냉각에 사용되는 전력 에너지를 최대 90% 이상 줄이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600kW급 냉각수 분배 장치, 이른바 CDU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고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CDU는 서버로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와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로 액체 냉각 시스템의 핵심 설비로 꼽히는데요.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도 새로운 냉각 방식이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앨리스 그룹은 엔비디아 B300 기반 AI 데이터 센터에 온수 냉각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또 NHN 클라우드 역시 수랭식 냉각을 적용해 GP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경쟁은 단순히 더 좋은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GPU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발생하는 열을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느냐까지 경쟁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AI가 발전할수록 서버는 더 뜨거워지고 이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의 가치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이 이제는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느냐를 넘어서 얼마나 잘 식히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백과였습니다. 네, AI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 센터 냉각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빠르게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요즘 서울 곳곳에서 외국인 관광객 정말 많이 보이죠. 그렇다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데이터를 통해 달라지고 있는 한국 관광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82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약 24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50만 명, 대만이 88만 명, 미국이 62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숫자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이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의 규모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약 5조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8% 증가했습니다. 소비액은 관광객 수가 약 21% 늘어난 데 비해 소비액은 50% 넘게 증가한 건데요. 단순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을 넘어 한 명의 관광객이 한국에 머무르면서 더 다양한 경험에 지갑을 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에서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을까요? 서울 지역 카드 소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쇼핑이었습니다. 전체 소비의 46.4%, 거의 절반이 쇼핑에 쓰였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부터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까지 한국에서 물건을 사가는 수요가 여전히 강한 겁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에서 쓴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약 7,063억 원에서 올해 1조 2,200억 원 수준으로 늘면서 73.2%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소비가 쇼핑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의료와 웰니스로 24.4%였는데요. 식음료가 13.1%, 숙박이 10.7%로 뒤를 이었습니다. 즉 이제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은 한국 제품을 사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먹고 관리받고 머무르는 경험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의료와 뷰티, 미식 같은 경험형 소비의 성장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의료 관광 소비액은 약 9,0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3% 증가했습니다. 식당에서 쓴 금액도 54.5% 늘었고 뷰티 관련 소비 역시 40% 증가했는데요. 예전 한국 여행의 대표적인 모습이 명동에서 화장품이나 옷을 잔뜩 사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피부 관리나 의료 서비스를 받고 SNS에서 본 식당을 직접 찾아가고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에 돈을 쓰는 방식으로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K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음식이나 뷰티, 일상 문화를 미리 접한 뒤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경험하려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한국 여행이 무엇을 사갈까에서 한국에서 무엇을 해볼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이 가장 많이 열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전체 외국인 카드 소비의 29.3%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중구가 28.4%로 바짝 따라붙었는데요. 두 지역만 합쳐도 서울 외국인 관광 소비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강남에는 압구정과 청담, 코엑스를 중심으로 의료와 뷰티, 고가 쇼핑 수요가 몰려있고 중구에는 명동과 동대문처럼 전통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쇼핑 상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마포구가 7.3%, 서초구가 6.6%, 종로구가 5.3%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외국인의 소비 지역이 전통 관광지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대와 성수처럼 한국의 일상과 트렌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도 관광객의 발길과 소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한국의 모습도 명동과 고궁 중심에서 로컬 상권과 생활문화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의 한국 관광 소비는 규모뿐 아니라 내용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21% 넘게 증가했지만 카드 소비액은 그보다 훨씬 큰 56.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쇼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와 웰니스,
음식, 뷰티처럼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야 하는 분야의 소비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의 관광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오느냐뿐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얼마나 다양한 한국의 경험을 소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김채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술은 바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오케스트레이션은 원래 오케스트라의 여러 연주자가 하나의 음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휘한다는 뜻입니다. AI 분야에서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여러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하도록 지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변이나 문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전달받으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인터넷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찾고 업무 도구를 실행해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AI 에이전트에게 조사와 작성, 검증을 모두 맡기려면 작업이 복잡해질수록 실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나눠주는 것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한 명의 만능 직원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와 분석가, 디자이너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이 업무를 배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용하면 기획 에이전트가 개발 순서를 설계하고 코딩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을 만들며 테스트 에이전트가 오류와 보안 취약점을 검사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 에이전트가 다시 코드를 고치고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합니다. 사람이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러 AI 개발자를 구성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거래 분석과 이상 징후 탐지, 규정 확인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들이 함께 금융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구글은 여러 전문 에이전트가 업무를 나눠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버텍스 AI와 에이전트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고객의 문의 내용에 따라 주문 관리와 상품 추천, 문제 해결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기반으로 여러 AI 에이전트가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이전트의 수가 늘어난다고 결과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에이전트끼리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오류가 연쇄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각 에이전트가 기업의 이메일과 고객 정보, 결제 시스템 등에 접근할 경우에는 보안과 권한 관리도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AI 모델이 더 똑똑한지가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여러 AI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협업시키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명의 뛰어난 AI를 넘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AI를 지휘하는 기술인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사람은 세부 작업을 일일이 지시하는 실행자에서 벗어나서 지휘자로 변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은 우리의 창작 방식과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 뒤에는 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지 김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 산업 속 흐름을 이끌어온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테크인입니다. 사람처럼 걷고 뛰고 심지어 춤까지 추는 로봇.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됐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이 균형을 잡는 것은 연구실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인물은 이러한 로봇의 움직임을 연구해온 엔지니어 마크 레이버트입니다. 마크 레이버트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MIT에서 로봇을 연구한 교수였습니다. 당시 로봇 연구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나 동물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레이버트가 주목한 것은 균형이었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를 생각해보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은 균형을 잃지만 다음 발을 내디디며 다시 균형을 잡죠. 레이버트는 로봇 역시 가만히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동적 균형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는 한쪽 다리로 뛰면서도 균형을 잡는 로봇 등을 연구했고 이 기술은 이후 두 발과 네 발로 움직이는 다양한 로봇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 레이버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설립합니다. 거친 지형에서도 네 발로 움직이는 빅독을 시작으로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피하는 사족보행 로봇 스팟,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까지 등장하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 세계에 알렸죠. 특히 아틀라스가 달리고 점프하거나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는 영상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신기한 로봇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던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람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이동하고 작업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술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AI를 활용해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두뇌까지 만드는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레이버트 역시 현재 로보틱스 앤드 AI 인스티튜트를 이끌며 로봇이 사람의 동작을 보고 배우고 낯선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와 물류 등 실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피지컬 AI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걷고 뛰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온 마크 레이버트. 30여 년 전 그가 세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버트의 관심 역시 이제 로봇의 노름을 넘어 지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AI가 디지털 세상 안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답을 내놓는 기술이라면 로봇은 그 AI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AI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느냐를 넘어서 그 지능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수십 년 동안 로봇에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온 마크 레이버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마크 레이버트처럼 앞으로도 테크인에서는 우리 삶을 바꿀 혁신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초보와 함께 걷는 투자 길잡이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금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첫 재정운용 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최근 10년의 평균 흐름보다 더 거친 세금과 예산을 집행한 뒤 남은 재원 등을 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적립한 재원은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합니다. 청년 분야에서는 직업 훈련과 창업, 자산 형성에 더해 월세에서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지원합니다. 성장 동력 분야에는 인공지능과 소형 원전, 우주항공과 양자기술 등의 재원을 투입하고 지방에는 지역 성장 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교육 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추진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이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 재정을 보완하는 저수지 역할도 맡게 되는데요.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쌓아둔 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재정을 신속하게 보강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기금 운용과 재원 배분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는데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초를 쉽게 알려드리는 주린이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서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린이를 위한 쉽고 친절한 주식 설명 시간,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는 공매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전유물이라며 그냥 넘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직접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는 내가 가진 주식이 왜 갑자기 폭락하는지, 또 언제 주식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주린이 가이드에서는 일상 속 쉬운 비유로 공매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폭락과 폭등 사례를 통해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에서의 공은 빌 공짜를 씁니다.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인데요. 조금 더 쉽게 스마트폰 중고거래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빌려서 중고시장에 100만 원에 바로 팝니다. 그 후 며칠 뒤 가격이 6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동일한 스마트폰을 다시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면 40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일반 투자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면 공매도는 그 반대입니다. 비싸게 먼저 팔고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하락 베팅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긍정적인 면으로는 실적 없이 테마나 소문만으로 폭등한 주식의 거품을 빼주는 시장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대 자본을 진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매도할 경우에는 멀쩡한 주가까지 단기 폭락을 겪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명확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충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국내 사례가 바로 코로나 시기 바이오 테마주였던 신풍제약입니다. 치료제 개발 기대감 하나로 6천 원대였던 주가가 단기간에 21만 원까지 30배 넘게 폭등했는데요. 실적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한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공매도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는 1만 원대까지 90% 이상 처참하게 폭락했고 뒤늦게 고점에 뛰어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폭등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하락할 줄 알고 공매도를 쳤는데 기업 호재 등으로 주가가 다시 오른다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막기 위해 비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2021년 미국 증시를 뒤흔든 게임스탑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헤지펀드들이 무리하게 하락 베팅을 걸자 이에 맞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집중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가가 폭등하자 공매도 세력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비싼 값에 주식을 되사들여야 했었는데요. 이에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보름 만에 20달러에서 480달러로 무려 2000% 넘게 수직 폭등하는 숏스퀴즈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급등락 속에서 내 계좌를 지키려면 HTS나 MTS에서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대차잔고와 공매도 거래 비중입니다. 대차잔고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 빌려둔 주식의 수량인데요. 주가는 오르는데 대차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면 시장의 큰 손들이 이제 곧 고점이다 라며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종목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죠. 공매도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의 과열과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의 공매도 추이를 체크하는 습관만 들여도 고점에서 몰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내 자산을 더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기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장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피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ODM 기업 코스맥스인데요.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제품 브랜드 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스맥스는 화장품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 단순히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제형과 원료를 개발하고 생산까지 담당하는 ODM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K-뷰티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많이 팔릴수록 그 뒤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겁니다. 최근 실적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법인 매출은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23% 늘었는데요. 국내 브랜드뿐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유럽 인디 브랜드의 주문까지 증가하면서 고객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특정 화장품 브랜드 하나의 흥행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K-뷰티 시장의 전체 성장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코스맥스 사업의 구조 특징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곳은 미국입니다. 코스맥스 미국 법인은 2분기 매출은 538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미국 법인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미국 사업은 코스맥스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장기간 구조조정을 거친 뒤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이나 특정 제품에만 주문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제품군 전반에서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분석입니다. 코스맥스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K-뷰티 시장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대형 화장품 기업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규모가 작은 인디 브랜드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모든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조직을 직접 갖추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이때 ODM 기업에 제품 개발과 생산을 맡기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가 많아질수록 이들 제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하는 ODM 기업에도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코스맥스의 하반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21일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연결 영업이익을 1,262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수준인데요. 한국에서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법인의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K-뷰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감소하면 ODM 업체의 실적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사업이 이제 수익성을 개선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미국 법인의 흑자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결국 코스맥스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K-뷰티 글로벌 성장과 함께 신규 고객과 수주를 계속 확대할 수 있을지, 또 둘째,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업의 성장세를 실제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K-뷰티의 제품 뒤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코스맥스. K-뷰티의 글로벌 확장이 코스맥스의 실적 성장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가이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닥 가이드 시간입니다. 김채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가이드에서 소개할 기업은 스카이랩스입니다. 스카이랩스는 반지처럼 착용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됐고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혈압을 비롯한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은 반지형 혈압계인 카트 BP 프로입니다. 일반적인 혈압계는 팔에 커프를 감아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혈압을 측정하는데요. 카트 BP 프로는 손가락에 반지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혈압 변화를 장시간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낮 동안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원에서 한두 차례 측정한 혈압만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야간 혈압이나 아침 혈압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반지에 탑재된 센서로 수집한 생체 신호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혈압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트 BP프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일반 소비자가 일상에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과 입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랩스는 호흡수나 체온 등의 다양한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AI 기반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축적된 의료 데이터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거나 신약의 임상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카이랩스를 살펴볼 때 주목할 부분은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폭넓게 사용되는가입니다. 아무리 편리한 의료기기라고 해도 측정값의 정확도와 안정성이 일단 확보돼야 하고요. 또 의료기기는 국가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진출하려면 각국의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스카이랩스는 국내 허가뿐만 아니라 유럽 의료기기 규정 기준과 영국 의료기기 등록을 마치면서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인허가와 현지 의료기관 공급이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성장 포인트로 꼽힙니다. 기대되는 부분은 만성질환 관리 시장의 성장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병원을 벗어나서 일상에서 건강 상태를 관리하려는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 데이터 분석 기술의 활용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기술의 가능성만큼 실제 제품의 보급 속도와 수익성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연구 개발과 해외 인허가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제품 판매 확대와 비용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카이랩스는 반지 하나로 장시간 혈압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술에서 출발해 다양한 생체 신호를 활용하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스카이랩스 기술이 국내 의료 현장을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가이드였습니다. 네, 코스맥스와 스카이랩스까지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를 만나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머니루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김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라이브 플러스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다가도 낮에는 제법 볕이 뜨거워지는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제법 쌀쌀한데 싶다가도 오후가 되면 겉옷을 손에 들고 다니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체온 조절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와 영양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죠. 어쩐지 요즘 자도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방치하면 단순 감기를 넘어 만성 피로나 비염, 피부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늦여름과 가을 사이 큰 일교차 속에서 내 몸의 면역 스위치를 켜는 실천 수칙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수칙은요, 아침 첫 물 한 잔으로 체온 리듬 살리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원한 찬물을 마시는 습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아침 공기가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찬물을 마시면 위장관이 자극받으며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지고 또 순간적으로 체온이 내려가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배출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체온과 비슷한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음용해 주시면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액순환이 촉진될 뿐 아니라 자고 있던 장기들이 깨어나면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 체온 1도 사수를 위한 레이어드 룩 입기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약 30%나 감소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침, 저녁에 찬 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낮에는 더운데 두꺼운 옷을 입을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티셔츠나 아니면 가디건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이 훨씬 유용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 및 기온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부위는 목과 어깨인데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스카프나 겉옷을 활용해 목만 따뜻하게 감싸주셔도 체감 온도를 2도 이상 올리실 수 있고요. 환절기의 대표 불청객인 목감기와 기침 증상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철 식재료로 환절기 영양 충전하기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몸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이 필수적인데요. 이때 보약보다 좋은 것이 바로 자연이 준 제철 식재료입니다. 이때 보약보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기관지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대추, 배, 그리고 사과나 제철 채소들을 천천히 섭취해 주시면 가을 대추나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을 활용해 환절기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고 또 미세먼지나 건조한 공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따뜻한 식단으로 식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훌륭한 건강관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수칙은 하루 15분 햇빛을 쬐며 걷기입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인데요. 날씨가 점차 건조해지고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체내 비타민 D 합성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쐬며 산책을 해보신다면 낮 동안 쬐는 햇볕을 활용해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밤의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환절기 면역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깊은 잠인 만큼 낮 동안의 가벼운 산책으로 면역과 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목을 보호하는 겹쳐 입기, 제철 식재료 챙기기, 하루 15분 햇볕 산책하기, 모두 알고는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것들인데요. 계절이 바뀌는 길목, 거창한 관리 대신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이브 플러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분위기를 바꿔 스포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프리즘 백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선수들의 경기와 승부에 가장 먼저 눈이 갑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움직이는 건 선수들만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둘러싼 다양한 시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은 2016 US 오픈을 통해 테니스가 어떻게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오픈은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과 함께 세계 4대 메이저로 꼽히는 테니스 무대입니다. 본선은 오늘 8월 30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US 오픈은 총 22일간 진행되는데요.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회 역사상 가장 긴 일정입니다. 먼저 US 오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팬 경험 시장 역시 한층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팬위크인데요. 본선에 앞서 일주일 동안 팬들이 US 오픈을 미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예선 경기와 선수들의 공개 연습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이벤트도 함께 열립니다.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걸 넘어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콘텐츠로 대회가 확장된 겁니다. 대회장 곳곳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체험형 브랜드 부스도 함께 들어섭니다. 팬들이 경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부스를 둘러보며 브랜드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팬들이 대회장을 찾으면서 티켓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함께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팬들이 모인 곳에는 기업들도 함께합니다.
바로 스폰서십 시장입니다. 2016 US 오픈 현장을 보면 금융과 항공, 호텔, 자동차, 패션, IT까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이 단순히 로고를 노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브랜드 경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테니스 체험형 공간을 운영하고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행을 테마로 한 게임과 경품 이벤트를, 마블은 뉴욕을 배경으로 한 US 오픈 한정판 코믹북을 선보입니다. 이 브랜드 노출은 경기장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US 오픈은 2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방송되는데요. 경기장 내 광고뿐 아니라 TV 중계 화면에 디지털로 삽입되는 가상 광고까지 활용되면서 경기장을 찾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브랜드가 노출됩니다. 여기에 TV 중계와 온라인 영상, SNS 콘텐츠로 대회 장면이 반복 소비되면서 브랜드 접점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국 US 오픈은 경기장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거대한 마케팅 플랫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는 대회가 열리는 도시 뉴욕으로 이어집니다. US 오픈을 보기 위해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팬들이 뉴욕을 찾습니다. 팬들이 뉴욕에 머무는 동안 호텔과 음식점,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US 오픈이 뉴욕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1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US 오픈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의 소비가 경기장을 넘어 뉴욕 곳곳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젠 스포츠를 단순히 승패만으로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올해 US 오픈을 보실 때에는 코트 위의 경기뿐 아니라 이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가 기업과 팬, 그리고 도시의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US 오픈의 다양한 가치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